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2월 6일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소개하기에 앞서서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조금 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정책산업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네.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비수도권 지역의 영업 제한이 밤 10시로 완화됩니다. 다만 1일 확진자 수가 200명대를 유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현행 그대로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8일 월요일부터 밤 10시까지 매장 내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 대상에서 광주광역시는 제외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를 지켜본 뒤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00명대 이하로 감소하는 추세인 비수도권의 상황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설 연휴까지는 유지되는 거죠? 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완화할 경우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 경각심이 낮아져 이동량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연휴까지 조치를 이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집단 감염은 없으나 해외 변이 바이러스 유행 상황이 계속되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가족 간의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사례가 나와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와 5인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14일 밤 12시까지 이어집니다. 이상 경제정책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설 연휴 때까지 계속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유지되는 거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기대했던 9시 이후, 밤 9시 이후죠. 영업시간 제한도 비수도권만 풀겠다. 또 10시까지 1시간만.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후 9시 현행을 계속 유지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렇죠. 결국 달라진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수도권은 뭐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비수도권만 이제 원래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 것만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코로나가 좀 전에 이제 기자 리포트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숫자가 그렇게 확 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이번 회의에서 특히 일부에서는 이제 설날만이라도 좀 5인 이상을 풀자 이런 견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론을 벌이다가 만약 설날만 풀게 되면 또 이게 어떤 이 방지 효과가 없다. 예. 이제 우세하면서 결국 설날 또 똑같이 유지하는 거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 중식당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예. 평소에는 굉장히 붐비고 사람도 많은 중식당이었는데 네. 어제는 딱 저희 한 팀만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만큼 지금 어쩌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1시간 이제 비수도권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뭐냐면 제발 1시간만이라도 좀 늘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조금의 경제적 사정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인데 아마 이 당국에서 과연 그러면 9시까지 할 때와 10시까지 할 때 뭐가 차이가 나는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인지 9시까지 했을 때의 어떤 방역 효과와 10시까지 했을 때 그러면 방역 효과가 얼마나 떨어지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지금 9시까지는 사실상 저녁 장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게 지금 벌써 한 60일 넘게 지금 70일 가깝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자영업자들 정말 힘든 시기고 저녁에 9시 넘어가 보시면 거의 예전에 밤 12시에 보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다면 당국이 좀 더 과학적으로 그러면 이 10시까지 늘릴 수 없는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네. 그 조금 전 발표한 정부의 방역 대책 다시 한번 보시죠. 한번 정리하고 저희 다음 한 랭킹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에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광주광역시도 밤 9시 영업을 또 제한하고 있고 나머지 비수도권은 밤 10시로 영업 제한이 완화된다. 다만 현행 유지를 원한다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밤 9시를 계속 유지해라. 이렇게 지금 방역당국 밝힌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1회만 위반해도 2주간 집합 금지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행 거리두기 단계 2.5단계죠. 유지하고 5인 이상
금지 조치도 설 연휴까지 계속 지속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핫랭킹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거짓의 명수 대 인성도 탄핵감. 바닥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가고 설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사도 쓰겠다는 그때 무슨 이야기 듣게 된다. 그냥 확실히 보면 다른 이야기 못하고 다른 이야기 못하고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라는 이런 대법원장을 두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하였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회에서 탄핵 소출당한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하면서 탄핵이 걸려있으니 정치 상황을 살펴야 한다. 이 발언 자체를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거짓의 명수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정말 비굴할 뿐만 아니라 충격 그 자체입니다. 양심마저 마비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묘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법부 내부의 비판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라는 것은 국가재앙이자 미래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지금 사법부 수장을 두고 한 얘기가 맞나 이렇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네. 굉장히 격한 비판들을 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법치주의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대법원, 그 대법원장, 삼권 분립으로 보면요. 대통령과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은 동급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인데 거짓말을 한 것은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라는 이 표현은 피해가긴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우리가 이 사안을 차분하게 바라보면 이런 거죠. 지금 대립구도가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대 임성근 이 부장판사의 뭐 이야기. 이게 이제 거짓말, 탄핵을 거론했다 안 했다는 것은 대립구도가 맞지만 예.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임성근 부장판사의 잘못이 면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별건의 문제죠. 예, 그렇죠.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는 건. 이게 탄핵 사유로서 지금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문제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다만 지난해 5월에 사직을 시도했는데 사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정에서 두 사람 간의 거짓말 공방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명백히 잘못한 것으로 판명이 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의 이 공세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뭐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사에서 준비한 만평도 저희가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자 중앙선대위 만평이에요. 보시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 있잖아요. 피노키오처럼 저렇게 코가 길어진 모습이고 제목이 피노키오도 놀랐다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법부 이제 대법원장의 치욕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일단 대법원장 자체는 사실 헌법을 수호하고 특히 이제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 이거에 가장 수장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법원장 자체가 일단 탄핵에 대해 자신이 비난받을 걸 두려워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결국 사표를 받아주지 않고 여권에서 탄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근데 사법부 독립이 할 사람이 오히려 자기 밑에 있는 부장판사를 이제 탄핵에 어떻게 보면 제물로 바치는 이런 물론 본심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말의 어떤 전제적인 의미를 보면 그런 게 충분히 뜻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실은 재판을 받고 또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사법농단의 비난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정부와 거래를 해가지고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하고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물론 직접적으로 뭐 거래를 하고 그런 증거는 없지만 그렇죠. 예. 본인의 본심은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사표를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뭐 임성근 부장판사의 과오 그걸 변론을 하고 충분히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거짓말에 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말을 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녹취록이 공개되니까 그때서 사과를 하고 사실 이러한 행태 자체 보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아니면 법원에서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하는 행태와 똑같아요. 대법원 수장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부인하고 뭔가 결정의 증거가 나오면 인정을 하고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장이 사상 초유의 거짓말쟁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는 걸 보입니다. 네.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임명할 당시만 해도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대법관 출신들이 주로 대법원장 갔거든요. 예. 그런데 춘천지방법원장을 하는데 파격적으로 대법원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젊은 대법원장 그리고 이제까지 어떤 관례에서 탈피한 새로운 개혁할 수 있는 대법원장 사법개혁과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까지 한 거 보면 사법개혁과 사법부 독립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번에 탄핵과 관련된 발언을 보면서 오히려 사법부 독립이 퇴행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김광석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평가를 들어보셨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대법원으로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의원들 출입을 거부하면서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현장 직접 보시죠. 대법원장이 법사위원들하고 면담을 거절한다. 부끄러운 건 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현관문을 잠궈버리고 이런 상황이 누구 지시예요? 대법원장 지시예요? 저희 매뉴얼 따라서. 매뉴얼이요? 우리가 못 들어갈 상황이요? 아니 저희들이 지금 어제 통보하고 온 게 매뉴얼이요? 어떤 매뉴얼 따랐습니까? 우리가 무슨 흉악범입니까? 아니 빨리 여세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이거 뭐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러시면 이상하죠. 사장님 스스로도 이상하죠. 아니 우리는 법원 행정처장 만나러 온 게 아니고 김명수 대법원장 만나러 왔어요. 아니 왔어요. 빨리 오세요. 네, 대법원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대치하는 장면을 보셨는데 지금 보는 사진은 대법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쇠사슬 자물쇠까지 동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글쎄요, 방문 예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건지 그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장을 면담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렇게 자물쇠까지 동원한 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굉장히 좀 의문인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대법원을 이제 오랫동안 취재를 했었는데요. 저렇게 대법원 정문에 쇠사슬로 잠긴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 저렇게 딱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면 정의의 여신상이 있어요. 예. 이 정의의 여신상 한쪽에는 정우를 들고 있고 한쪽에는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오리지널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은 눈은 가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중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정치권의 어떤 걸 보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바로 대법원 바로 건물에 들어가면 정면에 정의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전에 최종영 대법원장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은 재임하는 6년 동안 거의 이 공식적인 자리를 제외하고 혼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대법원장의 자리가 정말 어떤 면에서 권위가 있고 권한이 많지만 굉장히 고독한 자리입니다.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거의 재임 기간 동안 혼자서 식사를 하셨어요. 예.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임판사와 대화 과정에서 뭐 정치권의 이런 사정도 봐야 되고라고 등등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즉 여당 사정은 저렇게 보면서 왜 야당 의원들은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여당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분이 야당 의원들 와서 면담을 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쇠사슬로 문을 잠궈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만났습니다. 10분 동안. 예.
저는 그런 면을 보면 지금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렇게 여당 정치권의 탄핵 상황에는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관심을 가지면서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저렇게 듣지 않겠다? 저거야말로 눈을 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을 한쪽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한쪽 정치권만 보고, 즉 청와대나 여당만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법원장은요, 이 권한이 많습니다. 이 대법원에 대한 판사들의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권한은 많은 만큼 그만큼 또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법 70년 역사에 이어져 온 전통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화록을 보면 정말 우리 대법원장이 저렇게 거짓말을 했던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네, 뭐 보신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 과연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대법원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대법원장을 만났고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없다. 영단을 내려라. 또 임성근 부장과의 대화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시에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라는 말도 했다는 겁니다. 저희들 상대로 또 명백한 거짓말을 했어요. 녹취 파일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대화에서는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해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법원장의 사람의 말을. 물러나라고 얘기한 거에 대법원장의 좀 반응은 좀 어땠었나요?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듯이 답변을 했죠. 진상조사를 계속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뭐 최소한의 법관의 양심이 있으면 사퇴하겠죠. 네, 영상 보신 것처럼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엔 김 대법원장 명확한 답변을 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앞서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실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하였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하신 거에 대해서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비판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야당에서는 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대법원장이다라고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한 3일간의 김 대법원장 모습을 보면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하고 또 이렇게 뭐 침묵을 할 부분은 침묵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잘못했다면 사과를 해야겠죠. 그런데 일부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핑계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이해가 가지 않냐면 만약에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계속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은 기억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면 그 당시에 내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기억이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말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기억이 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 굉장히 임성근 부장판사와 관련된 탄핵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만난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때 왜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날 만난 것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사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표를 왜 받지 않는가의 원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잘 기억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본인의 입장은 좀 이해를 해요. 이걸 기억이 나고 내가 하는데도 거짓말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에서 정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정은 뭐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대법원장이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과연 재판을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법원에서 재판받는데 왜 거짓말했냐고 하면 대법원장도 거짓말하는데 왜 나야 못하겠느냐? 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야당의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거짓말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임 판사의 녹취 행위가 오히려 탄핵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법 심부름 센터도 하지 않는 이런 불법 도청을 해서 폭로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인간적인 예의나 도덕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말하자면
뭐 녹취록인데 몰래 녹음한 거죠.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임성근 판사의 위법, 위헌적 행위만 탄핵감인 것이 아니고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다. 공개된 게 전체 대화가 아니라 녹음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도 일정 정도 대화나 어떤 이런 걸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녹음된 건 아닌가, 뭐 이런 문제를 그냥.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지금 여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보다 오히려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가 네. 더 문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지금 얘기는 오히려 그런 녹취라는 인성 자체가 네. 그것도 탄핵감이다, 이렇게까지 예.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호해주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한 거는 팩트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당의 입장은 이미 이제 헌재에 탄핵이 넘어간 임성근 부장판사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위헌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파면되는 게 마땅하다. 이걸 이제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의결을 한 것인데 이제 인성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조금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예. 전 전체 녹취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개혁적인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 그 대화 내용은 임 판사 입장을 거들어주는 거예요. 예. 탄핵 얘기를 안 했다 그랬다가 했다는 게 드러나서 문제가 된 거지, 녹취가 있어서 문제가 된 거지.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탄핵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네. 탄핵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될 걸세.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지만 조금 기다려보세.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탄핵 당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것도 고려해야 된다. 대법원장 자리는 힘든 자리다. 이런 얘기를 오히려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추상처럼 당신은 국회에서 파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녹취가 공개됐을 때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파면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다. 판사에 대해서. 법원, 내가 당신을 파면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닌데 국회에서 파면을 거론하겠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후배여서 그런지 거들어주려는 얘기를 하다가 오히려 엉뚱한 얘기를 해버린 셈이 돼버렸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결국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업자득 아닌가. 이 거짓말 부분은 여당도 지금 어떻게 보호해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다만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 탄핵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과연 탄핵 소추를 하기 위해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 반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논란이 된다, 이렇게 또 지적하는 부분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점도 좀 하나 짚어보고요. 김관삼 변호사님, 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당에서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보다 오히려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변호사님 볼 때는 어떠십니까? 이건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저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가부에 대해서 사실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탄핵 대상도 될 수 있다. 그건 여권에서 하면은 이룰 정도의 아닌 탄핵에 있어서 좀 미달한다 하더라도 여권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과 훼손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 거하고 그런 행위를 녹음한 거하고 본질적에서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임성근 부장이. 그렇지만 우리를 경악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니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얘기하는데도 녹취를 하나? 이게 서로를 믿지 못하나? 이거에서 우리가 경악을 하는 것이지 예. 녹취 자체의 본질과 사법부를 해소하는 거의 본질은 사실은 무게감이 틀리고요. 네.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탄핵이라 할지 정치의 상황 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쳐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녹취만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여권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해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뭐가 경중이냐 그건 다 국민들이 알지 않겠어요. 근데 참고로 녹취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공개할 때는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네, 좀 전에 법적으로요. 뭐 불법 이야기 하셨는데 예. 다른 사람이 공개하면 그건 불법이 되지만 당사자가 공개할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또 예. 하나는 뭐냐면 대법원장은요, 이 사람이 탄핵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걸 가정해서 사표를 수리 안 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 판사는 당시에 아무런 징계 절차도 없었고, 그다음에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퇴를 받아줘야 되는데
앞으로 너 탄핵받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사표를 수리하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는 것도 될 수가 있다. 저는 예.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 부적절성 그리고 거짓말 논란 지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조금 전 얘기하신 이 문제들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위는 적절했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사법부 안에서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다음 한내킹에서 만나보시죠. 무너진 신뢰의 거센 후폭풍.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켰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일부가 대법원장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법연수원 17기생 140여 명이 참여한 성명서인데요.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해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 어제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건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법조계에서 나온 첫 번째 집단 반발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법조인이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저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아마 옹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거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지금 뭐 17기 동기생들 중에 이제 전체는 아니고요. 이제 일부가 이런 의견을 냈는데 사실 이제 변협에서도 전 변협 회장을 비롯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경향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사실 뭐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탄핵으로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여당에서 협조할 리가 없기 때문에 탄핵의 가능성은 없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본인의 어떤 거짓말 자체가 일반적인 거짓말과 좀 틀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수위랄지 아니면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또 법관들이 재판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국민들과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이 이건 정말 일파만파 엄청난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이걸 탄핵의 여부에 떠나서 본인이 거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사법부의 신뢰랄지 아니면 향후 재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관들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 이런 데 신뢰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편호가님 뿐만 아니라 지금 네. 현직 판사들이 이용하는 그 익명 게시판 네네네.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것이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네. 비교를 해봤는데 뭐 무너진 신뢰와 양심을 복구하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다. 뭐 도대체 사표 제출을 네. 받지 않은 근거가 무엇이냐? 좀 이렇게 부글부글한 것 같아요. 이제 법관 공동체가 시끌시끌하다는 반증이 저렇게 요새는 다 온라인 게시판으로 나오는 거죠. 지난해 법무부 장관 발 검찰개혁에서 검사들 일부가 반발할 때 그때는 우리가 이프로스를 주목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도 자신의 이제 뭐 문제에 대해서 코트넷 판사들의 이제 이 인트라넷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 판사판은 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익명 게시판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침없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데 사법농단의 주역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다를 게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이 사법부의 신망이 국민들에게 다 허물어졌는데 이거 복구되려면 100년 걸릴 거다. 네. 이게 참담한 얘기죠. 또는 이제 아까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 제출을 했는데 이걸 받지 않고 거부한 근거가 뭐냐 하는 문제들까지 이 판사들 입장에서의 또 가감없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거짓 해명 논란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2017년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평소 사람을 대할 때 배려와 관용, 경청과 소통의 중요성을 늘 되새기며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법관이 외부의 어떠한 세력이나 영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함으로써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독립을 위해 방패막 역할을 하는 게 대법원장의 임무다. 이 발언도 눈에 띄었지만 자신은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도 참 눈에 띄는데 이현중 의원님. 네. 2017년 9월 인사청문회 당시만 하더라도 저렇게 다짐을 하고 저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그렇죠.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법 70년 역사에서 사법 파동이 4차례 정도 있었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 사법파동 중에서 두 차례 사법파동 중에서 결국 대법원장이 중도에 사퇴하는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이 결국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요구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대 이 대법원장 하셨던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당시에 발췌 개헌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당시에 김병로 대법원장에게 청와대로 와라,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가인 김병로 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억울하면 항소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바로 그게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사법부 독립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발전하면 당연히 모든 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지금같이 무슨 독재 정권도 아니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더 강화해야 되는 시점인데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더군다나 대법관을 거치지 않는 지법원장 출신의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본인도 온몸으로 맡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즉 뭐냐면 이 대법원장은요.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라고 대법원장 임명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많은 어떤 이 사법농단 재판들에 문제가 있었던 게 자꾸 사법부가 청와대나 이 여의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만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상황도 좀 봐야 되고 탄핵 좀 상황도 봐야 되고 라고 하면서 지금 인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를 안 해준 거잖아요. 예. 왜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는 사법부대로의 독립과 원칙만 지키면 되는 거고 그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권에서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꾸 저쪽을 바라보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자기를 임명시켜준 자꾸 이 여의도와 청와대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대법관 전원이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질타를 한 이후에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에다 수사를 의뢰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 면에 보면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연 사법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자세와 결단이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편호관이 정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게 보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촘촘히 살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 좀 문제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 3월에 대법원에서 국회에 보낸 이 답변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답변서에는 사실은 탄핵은 사유가 아닌 것으로 돼 있고 그때 사표 수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야당의 질의에 건강상의 문제다. 건강 때문에 사직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서 건강해지면 다시 업무 복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를 담은 거예요. 근데 녹취를 보니까 정말 뭐 정치적인 이유, 정무적인 판단, 그리고 탄핵 때문에 사실은 거부한 것처럼 드러나 버렸죠. 네. 그래서 저는 저게 일상에서는 많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제가 사표를 쓰는데 조직 내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사직을 하게 되지만 일신상의 사유로 또는 뭐 개인적인 이유로 이렇게 쓴단 말이죠. 네. 그건 이제 형식적인 의미인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 아주 민감하게 발생했고 그 직 자체가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저게 또 고발에 의해서 수사 혹은 재판으로 가게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좀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다음은 과연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게 적절했느냐 이 논란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실명으로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적절한 이유가 없이 탄핵 소추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법관의 사표를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변호사님, 그런 점에서 지금 이거 법규도 한번 볼까요, 한번? 지금 만약에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려면 수사기관의 수사 중이거나 혹은 감사 중이거나 이럴 때만 사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수사를 받거나 감사를 받는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표 수리를 해줘야만 했었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밑에 보시는 것처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의 비위 관련 그리고 또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 이 근거를 들어서 오히려 사표를 수리했다면 직무유기가 됐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유법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려고 하면요. 예.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에 대해서 의무가 있었느냐 없느냐 얘기를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면 나는 이건 사표 수리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표를 안 받았다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 이제 법적으로는 사표를 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했다면 이건 이제 형사법적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애규를 보면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애규에 보면 수사기관의 수사 중임을 통보받을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임성근 부장판사는 수사 중인 것도 아니고 징계는 이미 받았어요. 단지 재판만 받고 있는데 1심 끝나고 이제 항소심, 1심 무죄 받았잖아요. 항소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 법관 의원면직에 대한 애규에 의하면 사표를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게 맞아요. 네. 예. 그런데 그러면 기소됐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결국 국가공무원법, 그러니까 법관에 관한 법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으로 가야 하거든요. 근데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수사 중이랄지 징계에 해당되날지 기소가 된 때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기소는 됐잖아요. 예. 근데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항소심의 재판 중이면 기소로 보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 안 할 수도 있다. 사표 수리할 의무가 없다. 이런 또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서 헌법의 어떤 위반이냐 아니냐 이건 명백히 문제가 되지만 어떤 직권남용이랄지 직무유효 관련해서는 죄는 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해봤어요. 이제 그제 동아일보가 임성근 부장판사랑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물론 임 부장판사의 주장이고 아직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 임 부장판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 2017년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김명수 당시 후보자가 전화를 걸어서 국회 인사청문회 때 국회에 좀 잘 설명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걸어왔다. 이런 내용을 좀 폭로를 한 셈인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검토를 더 해봐야지만 김영란법 정도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굉장히 좀 부적절하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김명수 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발탁할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모래밭에서 진주를 아마 여권에서 발견해서 대법원장으로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폭로한 내용을 보면 본인이 야당들이 자기에게 좀 찬성표를 던질 수 있도록 말을 좀 잘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임성근 부장판사가 다 전화를 돌렸다는 거예요. 예. 야당 쪽에. 그래가지고 물론 그 당시에 국회에서 표기를 할 때 50%를 좀 약간 넘었어요. 굉장히 낮은 수치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분의 어떤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처음에 후보자부터 국회에서 표결 걸칠 때까지 과정을 보면 이분이 오히려 대법관 출신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정말 능력 있고 사법계획의 적임자로서 과연 대법원장이었냐. 그보다는 좀 정치적 색깔이 너무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와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 지금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랭킹입니다. 경복궁 무너지면 애원군 탓? 무슨 얘기일까요?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던 그제 화제가 된 장면이 있습니다. 25년 전인 1996년 15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여의도 동기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준표 의원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반대 진영에 있는 두 사람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그 시작은 대선 출마 이슈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총리님 요즘 말씀이 굉장히 거칠어지셨어요. 거칠어진 게 아니고요. 질문이 거칠다 보니까 답변도 좀.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 됐죠. 본인 말씀을 혹시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전혀 그거하고는 안 나가십니까? 지금 저는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총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낙연 대표가 낙마하는 거 보고 겁이 나죠? 그 말하기는. 저는 그걸 꼭 뭐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우리 홍 의원님답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게 총리답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하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현주 의원님. 네. 홍준표 의원이 15년 만에 대정부 질문에 나섰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두 사람이 요즘 티키타카란 말이 유행해요.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냥 만담식으로 하는 건데 저희 두 고수의 티키타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현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세균 의원은 총리는 6선이고요. 예. 홍준표 의원은 이제 5선인데 저분 두 분이 같이 국회에 1996년 들어왔어요. 예. 저도 그때 정당을 출입하고 있을 때 저분들을 처음 뵀습니다. 네. 그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할 때 이 야당 쪽에는 뭐 기업인 출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쌍용 그룹의 이제 임원으로 있었던 이제 이 정세균 총리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아마 그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좋은 호재였죠. 예. 나도 이제 기업을 좀 안다라는 것이고 또 당시에 DJ가 홍준표 의원도 영입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직 검사 출신이고 사실은 뭐 모래시계 검사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당시에 박철원 전 의원 등 뭐 하여튼 이 큰 수사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홍준표 의원은 이제 YS 쪽으로 갔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국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같이 생활을 해왔는데 저는 어제 저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게 연륜이 좀 다르구나. 이 국회에서 이렇게 이 국무총리와 의원들이 질문 답변을 할 때 막 목소리 높이잖아요. 예. 근데 알고 보면 별로 내용도 없어요. 국회의원이 또 제대로 알고 질문하는 것도 또 총리도 보면 그렇게 또 답변을 하고. 예. 근데 두 사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보면 그래도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정치란 게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어떤 치열한 대립을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또 이 정말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과 답변.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필요한데 지금 우리 국회는요. 저렇게 여야 의원들이 요즘은 서로 같이 얼굴 보지도 않습니다. 예. 같이 밥도 먹지도 않아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인사도 하지도 않아요. 저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국회라는 게 여야가 그래도 나중에는 서로 이야기도 좀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극단적으로 지금 돼 있어서 이제 저분들은 국회에 뭐 다들 원로시거든요. 이제는 예. 뭐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원로들이. 점점 저런 이제 국회의 어떤 원로들이 없어져 가고 치열한 다툼만을 원하는 초선, 재선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걱정이 저는 많이 큽니다. 예. 대정부 질문에 내용이 없다는 걸 단정적으로 말 수 없다 이런 말씀도 같이 그렇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네, 홍준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문제도 지적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형군 발언이 나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시절에 부동산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시절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됐어요. 5년, 10년 전부터 어떻게 공급 대책을 세워왔느냐에 따라서 이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집권하고 있는 정부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문제가 당장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정부가 지고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탓하면 되겠네요. 대원은 너무 기간이 길죠. 네, 평호가님 정말 네. 누구 한 분도 밀리지 않는 네네네. 모습인데 이 미묘한 신경전 어떻게 보셨어요? 뭐 너무 재밌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저 대화를 나눌 때는 몰랐지만 아마 귀가하셔서 뉴스에 계속 본인들 모습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정 총리와 홍 의원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대화가 계속 나오면요. 여야 두 분의 동반 대권 지지율이 함께 상승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보기에 너무 재밌고 저기 품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역사 문제까지 개입을 하면서 또 정 총리는 대원군 탓으로 이제 미룬 것에 대한 또 반박이 가능한 게 자, 과거 정부가 만든 공급 정책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국은 현 정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책임을 끌어안았고 하지만 너무 옛날 탓하지 마라 하면서 또 대원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그 대화가 어쩌면 좀 개그보다 재밌고 현실의 문제를 담고 있고 또 두 사람이 언성 높이지 않으면서 날이 서 있거든요. 서로 다른 입장과 논리가 아주 또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저는 좀 자주 보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예.
부동산 정책 대정부 질문에서 뜨거운 이슈였는데 부동산 정책의 주무장관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최근 발표한 2사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그 모습도 함께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4년 가까이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달리다가 정권이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 와서 갑자기 우회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그 말이 곧 잘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발표한 주택 정책은 상나고 나서 3일장 다 치르고 나서 또 이번에 누가 죽었냐 하는 그런 게. 네. 정부가 공급 쇼크 수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희국 의원 얘기는 갑자기 수요 억제 확대 정책을 펴다가 왜 갑자기 또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했느냐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택 정책이라는 거는 굉장히 장기적이잖아요. 집을 뭐 바로 내일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5년 단임제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정권 초기에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하면 정권 말기 때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할 때 재개발 재건축 억제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을 투기 세력으로 이제 본다든지 등등을 해서 공급 억대책을 많이 써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전세난도 가중을 되고 그래서 25분에 5번째 지금 정책을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변창흠 요번에 국토부 장관이 들어와서 지금 83만 호.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 예. 그때 이제 일산 분당 뭐 그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막 헷갈렸었는데 그때 분당으로 간 분들은 뭐 대박이 터졌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83만 호를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집이 이게 공급 대책이 물론 이제 정부가 방향을 튼다는 거는 어떤 효과는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그럼 우리 눈앞에 그럼 주택이 언제 오느냐? 이건 하세월이라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또 공공중심의 이제 개발이어서 과연 이게 지금 정부가 방향을 튼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이지만 과연 지금 올해의 주택난, 내년의 주택난 이거를 지금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늦었다. 그래서 김희국 의원이 질의한 게 왜 처음부터 좀 그렇게 하지? 이제 와서 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동산 문제 말고 변창흠 장관 돌발 질문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는데요. 다른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타본 적 있습니까? 네, 당연히 타고 다닙니다. 택시 기본 요금 얼마죠? 버스는요? 카드로 하니까. 카드는 요금 안 줍니까? 요금을 확인하진 않습니다. 보통 기본 요금을 물었습니다. 3,800원입니다. 지하철 기본 요금 알고 계세요? 교통정책을 담당하실 장관께서 대중교통 기본요금도 모르고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변호사님 저도 사실 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그렇게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김 의원 말대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요금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와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예. 우리가 너무나 부동산에 매몰이 돼 있어가지고 마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만 하는 그런 부서를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교통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택시비 기본요금 인상 하냐 마냐, 버스비 인상 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사업체도 관련돼 있지만 국민의 어떤 민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이런 질문이 나올 거 예상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국회의원 토론할지 대선 토론이랄지 뭐 지방의원 토론할 때 보면 반드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예. 그래서 답을 못하면 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해놓고 왜 이런 것도 모르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택시 탈 때 저도 3,800원인지는 몰라요. 3,000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교통카드로 딱 끊는단 말이에요. 찍으면 딱 계산되고요. 예. 버스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얼마인가 생각하지 않고 특히 요즘은 다 교통카드 쓰잖아요. 그렇죠. 구글카드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찍으면 얼마 나오겠지 하고 그렇게 뭐 신경 안 쓰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 질문을 왜 못했을까 그런 좀 의아심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이걸 모른다고 해서 뭐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격이 있으면 결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어제 국회 모습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한랭킹 소개하기에 앞서서 다소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한 여성이 지난달 25일 시장에서 구매한 오징어를 물에 데쳤는데 잠시 뒤 이렇게 오징어가 녹아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영상을 본 사람들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이 조작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이 이튿날 다시 오징어를 구매한 시장으로 갑니다. 이어 스톱워치를 꺼내 오징어를 데치기 시작합니다. 5분 30초 지났을 무렵 물이 탁해지더니 오징어 살이 녹기 시작합니다. 네. 8분 지나자 오징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는데요. 물은 연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네. 두 차례 올린 영상에 결국 중국 청두시 시장 감독 관리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징어를 판매한 가게는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네. 오징어를 사서 데쳤는데 오징어가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이 놀라운 영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징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먹거리인데요. 예,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고요. 찾아봤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예. 중국에서 간혹 플라스틱으로 만든 쌀, 또 이 무슨 골판지로 만든 만두, 가짜 음식이 가끔 나오잖아요. 예. 그럼 저게 가짜 오징어인가? 중국에서 지금 그 논란이 있어요. 오징어가 가짜라고요? 접착제로 만든 오징어 아니냐? 이런 중국 네티즌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예. 전문가들 얘기는 이래요. 저 오징어를 가짜로 만드는 게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그렇겠죠. 지금 추정은 뭐냐 하면 오징어는 진짜가 맞는데 얼렸다 녹였다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세포가 파괴돼서 저렇게 흐물흐물해졌다가 네. 고열에 이 물에서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오징어다 이런 얘기인가요? 결과는 안 나왔지만 예. 정말 좀 당분간 제가 국내는 절대 안 그러리라고 믿지만 오징어 먹을 때마다 떠오를 영상입니다. 걱정됩니다. 네. 예.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장관 후보자의 알뜰한 생활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얘기인데요.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지난해 황 후보자 세 가족, 황 후보자와 아내, 딸 세 가족의 2019년 생활비가 720만 원 지출했다 이렇게 신고한 겁니다. 월 평균 따지면 60만 원인데요. 그런 가운데 황 후보자의 딸은 2019년 1년 학비가 4,200만 원인 외국인 학교로 전학을 했다.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네. 세 가족의 생활비가 720만 원이다. 연간. 그러다 보니까 매달 60만 원에 불과하다. 과연 가능하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축소 신고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생활비 월 60만 원이면 제가 쪽박촌 사는 사람들도 아마 이거보다는 생활비 좀 더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기초생활수급자라 할지라도 정부에서 받는 돈하고 자기가 폐지를 짚는 돈 할지 그런 돈으로 연명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활비 60만 원인데 여기서 좀 놀랄만한 것은 딸이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데 1년에 4,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생활비가. 학비죠, 학비가 4,200만 원. 아니, 학비가요. 근데 생활비를 한 달에 60만 원을 쓸 수 있느냐. 물론 본인 이야기는 머리도 미장원 가지 않고 서로 잘라주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사는 곳이 제가 볼 때는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한 달 관리비만 해도 얼마죠? 전기세, 수도세 얼마죠? 더군다나 교통비 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먹을 걸 사야 하는데 아무리 김치에다가 쌀밥만 먹는다 하더라도 이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숫자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 자체는 굉장히 검소하게 산다고 이렇게 신고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좀 약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생활비가 아닌가
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어떤 생활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황 후보자가 이제 해당 언론에 또 해명도 했어요. 저희가 해명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아내는 미용실도 안 가고 머리칼도 스스로 자른다. 그러니까 별도의 미용비가 들지 않는다라는 취지 해명이고, 명절에 고기 등 음식 선물이 들어와서 식비도 크게 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지난 2019년 출판 기념회를 통해 얻은 7천만 원 상당의 수익으로 아파트 전세 대출금을 갚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조선일보를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좀 비법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60만 원을 갖고 생활하고 또 명절 때 들어오는 음식이 얼마나 많길래 그걸 가지고 어떤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놀랍습니다. 정말 이거는요,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아마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어떻길래 이게 미용실 안 가는 거야 뭐 집에서 자를 수는 있겠죠. 네. 미용을 해서. 근데 우리가 미용실만 안 가고 다른 거는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생활하려면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되고 뭐 TV 시청료도 내야 되고 등등 들어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더군다나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3인 가족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할까라는 저는 솔직히 좀 비법을 좀 배우고 싶은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물론 이게 아마 청문회 때 본인이 할 겁니다. 또 이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한 거를 수익을 이제 아파트 전세 대출금 갚았다. 물론 뭐 출판 기념회 문제는 정치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참 이것 또한 글쎄요 이렇게 좀 듣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평소에 이 고교 평준화를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에요. 예. 그런데 본인은 따님은 보니까 일단 초등학교 때는 외국에서 유학 보냈고 돌아오니까 자사고를 보냈다가 그 당시 외국인 학교를 보냈어요. 또 얼마 전에 이제 임명된 권칠성 중소벤처기업 장관 같은 경우는 딸이 이제 외고에 갔는데 본인도 외고 폐지론자입니다. 딸이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떡하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 특목고 다 폐지론자입니다. 근데 본인 두 아들 전부 다 외국어를 보냈어요. 아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떡하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보내봤더니, 이게 폐지돼야 되겠더라.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자기들은 다 눈에 놔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로남불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솔직해지십시다. 정말요, 이거, 정치하는 분들이 좀 솔직해야 됩니다. 더 우리 애들 보내고 싶습니다. 애들이 왜 가고 싶겠습니까? 거기에 가면 자기가 어떤 공부를 더 잘할 수가 있고 좋은 학교 갈 수가 있으니까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 자녀들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은데 남 자녀들한테는 아예 기회를 주지 말라고 없애라고 한다면 이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참 이런 분들이 장관하시고 교육감 하시고 하면서 특목고 없애고 다 없애자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국민들께는 처음에는 박수를 치겠죠. 근데 뒤로 돌아보면 본인들은 다 그렇게 누리고 있어요. 예.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입니까? 네. 네. 황희 후보자는 교육 평준화에 지지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황희 후보자는 딸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 학비, 저희가 아까 전에 4,200만 원 정도 1년에 든다 이렇게 밝혀드렸었는데 그 학비를 대기 위해서 생활비를 굉장히 알뜰하게 줄여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그렇다더라도 과연 60만 원으로 세 가족이 생활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음 주 화요일 인사청문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이거 문제 해명해야 될 텐데 쟁점이 되겠죠. 그렇죠. 쟁점이 되겠는데 저게 만약 사실이고 저기서 어떤 허위도 밝혀지지 않는다면 저는 크게 반성할 겁니다. 저는 지금 너무 평론가님께서요. 제가 너무 과소비를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게 지금 저렇게 하면 저는 굉장히 부자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동안 너무 막 살았구나 하는 자기 반성을 하는 중입니다. 인사청문회 한번 지켜보죠. 네, 변호사님, 저희 말씀대로 정말 다음 주 화요일 청문회를 꼭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제 또다시 관심이 높은 다른 분들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박범계 법무장관이랑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한 1시간 45분 정도 두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일단 이 만남만 보면 추 전 장관 때랑은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추 장관 때에 비해서는 지금 검찰과 이제 법원의 관계가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단지 이제 만나고 취임식에 윤 총장이 가고 그런 측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정상화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추 장관 때는 형식적인 것도 아예 다 무시가 돼버리고 파기가 됐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그 전의 관계에 어떤 정상적인 관계가 돌아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좀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네. 특히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은 이제 빅4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다 전에 이제 추미애 장관의 라인의 검사들이 다 이제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 그 다음에 심채철 검찰국장, 그 다음에 또 대검의 뭐 이종근 부장이랄지, 또 대검, 형사 공공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 참모들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심재철 특히 검찰국장이랄지 이성윤 지검장을 좀 이번에 바꿔줬으면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4명 중에서 일부는 좀 교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권이나 정부에서 가장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중앙지검장이다, 이렇게 봐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을 견제를 해야 할 카드가 제일 중요한 게 중앙지검장이에요. 왜냐하면 중앙지검에서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사건들을 다 수사를 하고 있고, 예. 더군다나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는 다 중앙지검은 관할이거든요. 그럼 중앙지검장을 교체를 해버리면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장 자리는 법무부하고 현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검사가 맡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거기 맡을 수 있는 최적의 책임자는 누구냐? 아마 법무부랄지 아니면 청와대는 이성윤 지검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줄다리기 할 건데, 아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은 유임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고하게 아마 주장을 해서 그대로 유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금 김광산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중요하다는 중앙지검장을 두고 과연 어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많은 언론이 취재를 했는데, 지금 언론 취재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오갔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내부 지휘권을 상실한 이성윤 지검장이 계속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해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배치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고요. 반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반대해도 이 지검장은 계속 유임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 지검장 유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이렇게 되면 결국 저희가 추윤 갈등 얘기를 지난해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추미애 전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사이에 갈등의 그 시작이 어떻게 보면 인사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추윤 갈등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떠한 조직이든지 간에요, 조직의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신상필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즉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게 그 조직에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만약 서울중앙지검이 일반 회사라면, 거기에 사장이 이성윤 지검장이라면 과연 그 사람이 남아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난 1년간 서울중앙지검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마 뭐 시청자 여러분들 1년 내내 저희가 방송을 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정치적 사건을 떠나서 많은 피해자가 있었던 옵티머스 펀드 사건. 자, 그게 지금 어떻게 돼가죠?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정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 피해자만 하더라도 지금 수백 명이 넘는 지금 피해자가 달하는 옵티머스 사건, 지금 중앙지검에 무슨 성과를 냈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 또 하나는 중앙지검장이라면 기본적으로 조직관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선 검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장 검사들까지 전부 다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제1차장인 김준옥 1차장 같은 경우는 중앙지검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본인이 사표를 내버렸어요. 조직이 기본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을 원하고 박범계 지금 장관은 유임시키겠다고요? 무슨 이유로 유임시키죠? 만약 회사라면요, 망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지금 CEO를 임명을 계속했다라면. 그러니까 제가 이성윤 지검장이 뭐 친정권이건 뭐 이건 상관없이 일단 조직의 성과와 이런 거로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유임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알고 싶어요. 그렇다면 저는 박범계 장관이 만약 이성윤 지검 유임시킨다면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자, 이성윤 지검장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고 이러이러한 조직 관리를 잘해서 유임시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의원님의 이제 개인적 의견까지 잘 저희가 들었고요. 뭐 지금까지 두 번째 만남까지 성사가 됐고, 이르면 다음 주 박범계 장관의 그 검찰 고위 인사가 처음으로 단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 총장의 인사 관련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초안을 짜라 그래서 제가, 아니 장관님, 어디 검찰국에서 뭐 기본 아니래도 좀 해서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재청권자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아마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겁니다. 청와대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저보고 오전에 법무부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근데 인사안은 다 짜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안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인사협의가 아니거든요. 법에 말한 인사협의랑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라는 얘기고. 네, 지난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결국 인사로 시작됐는데 이번에는 박범계 장관은 어떤 인사를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미애 전 장관은 어제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사진과 함께 검찰의 집요한 로비로 국회에서 막혀버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탄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올렸다. 미완의 개혁이기에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고 더 나아가겠다. 이런 글을 참배 사진과 함께 올린 겁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 대선 행보에 나선 거 아니냐. 네. 이런 평가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도 지난해 말일까지는 하마평에 올랐지만 결국 안 나가는 게 확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권밖에 없죠. 저는 추미애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고 아까 이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인사까지 해서 잘 보실 대목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가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예.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5개월여 남았습니다. 4월 서울시장 재보선 때문에 정치 한번 시끄러우고 되면 퇴임이에요. 그럼 지금 이번 인사는 뭐냐 하면 차기 검찰총장의 물망을 가늠할 수 있는 인사인 거예요. 그렇겠네요. 보시면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면서 다음 정부까지도 검찰총장이에요. 2년 임기가 지켜진다면. 예. 이걸 보시면 지금 추미애 장관은 지난해까지의 윤석열 총장과의 격돌에서 패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지만 결국 나는 지지 않았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의 퍼즐을 내가 맞춘 것이다. 라고 하는 성과를 가지고 대권 행보 나설 것은 거의 확실시됩니다. 네, 위원님 사실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영정 사진을 올려서 저희가 한번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추 전 장관 하면 노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다가 굉장히 역풍을 맞았던 인물로도 그렇죠.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런 추모하시는 사진과 함께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통과됐을 때 그 탄핵 통과됐다는 걸 일면 톱으로 쓴 신문을 이렇게 여유롭게 보시고 있는 사진을 같이 올렸더라고요. 아주 상징적이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참여를 해서 당시에는 정말 그 탄핵에 통과시켰던 의원들이 정말 울부짖으면서 저항했던 바로 그때 추미애 전 장관은 여유롭게 신문을 펼쳐보고 있었던 그 장면을 했는데 결국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본인이 뭔가 노무현 대통령을 업적을 어떤 계승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글쎄요. 지지자들은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앞으로 추미애 장관 거의 대선 나오는 게 거의 100%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이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동안 해온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끊임없이 사진을 올리실 텐데 글쎄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까지 발빠르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가 설 연휴 기간이죠. 저희는 다음 주 설 연휴 기간 토요일에도 어김없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